네,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여름입니다. 연산원 꽃무덤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안봉옥입니다. 네, 본 행사 진행에 앞서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국가는 상중이라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꽃과 같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떠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을 사랑하시고 라운제나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부천시, 부천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예술인 북카페 갤러리 라운제나 주관으로 개최하는 부천문화예술인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귀한 내빈이시기에 내빈 소개는 드리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에서 처음 갖는 문화 토크 콘서트를 주관하신 예술인 북카페 갤러리 라운제나 박영봉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 날씨. 잠깐만요. 저 앞으로 좀 가시죠. 날씨 이렇게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오늘 부천 문화예술인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부천시에서 거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운제나는 작년 7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처음에 구상했던 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바로 문화예술의 산실이 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자 해서 처음 오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그래도 많은 화가들이 또 이곳에서 전시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작년 가을부터 문화예술 행사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는 무엇보다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운제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 의도는 이 라운제나를 만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라운제나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북카페 겸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찾아오셔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듣고 싶은 음반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아니면 여기서 찾아서 오디오 시스템 좀 괜찮은 걸로 갖춰놨으니까 음악도 듣고 서로 또 뜻 맞는 사람들이 같이 오셔서 감소도 나누고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입니다. 또 하나 오늘 대금을 불어주실 이 가람 선생이 제가 모델을 갖춘다고 갖췄지만 앰프가 조금 시원찮더라고요. 파워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앰프를 하나 싣고 왔는데 요번 달은 좀 쉬었습니다. 왜냐면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좀 조용히 지내자 그런 의미로서 요번에는 음악 감상하고 야간 감상을 하려는데 다음 달부터 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해 나갈 겁니다만 4월 달에 저 앰프로 음악을 처음으로 감상을 했는데 참석 인원들은 많지 않았지만 살이 떨리는 듯 가슴이 그냥 아주 두근두근했다는 듯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듯 음악은 제가 선택하고 약간의 해설을 곁들여서 음악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를 많이 아껴주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센트는 주제가 없이 패널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자 그런 의도에서 부천문화재단 지원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즐겁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축사는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인사말도 조금 길으셨죠? 그 대신에 루이스 카트는 위로 올라가서 좋다고 했는데 제가 맞죠? 박수 안 주시네요? 너무 긴장되게 쉬지 마세요. 좀 밖에 편한 마음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토크에 앞서 가람 시인님의 대금 연주와 박혜숙 시인님의 신앙송, 그 다음에 라운제나 앙상블의 공연, 김성배 아직 안 오시긴 했지만 오실 거예요. 시인님의 신앙송이 이어지는 시와 음악의 어울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서 한 분씩 약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계십니다. 토크가 끝나면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 장명래 고모님께서 부천문화예술의 태동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자, 따뜻하게 한번 박수 한번 드려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장정래입니다. 너무 서울님께서 거창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의 문화태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께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부천의 태생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잠깐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0년 동안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의 토크쇼라고 하는 이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명칭을 보니까 우리 부천에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명칭을 갖고 이러한 형식도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우리가 60년도 중하반 쪽에 부천시에서 부천 그때는 군입니다만은 그 전에 처음으로 시화전이 열었었어요. 그때 사실 시화전이 뭔지도 몰랐을 때죠. 근데 다방에서 그 작품을 걸고 여기가 지금 시화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부천에 다방이 한 2개 정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시화전이라고 처음 열렸었는데 그때 기분이 납니다. 이렇게 처음에 토크쇼라고 하니까 그런 기분이 나는데 우선 여기 부천이 부천시가 되기 전에는 부천군이었습니다. 부천군은 소사읍, 바로 이 지금 오늘의 부천시가 된 소사읍, 그리고 요 바로 너머에 소련면, 지금 시흥시입니다. 시흥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오정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에는 이제 지금 부평이 됐습니다만은 계양면, 그리고 지금 옹진군이라고 하는 인천시에서 계속되고 있는 옹진군, 그 해양도서, 지금 말하자면 6개 도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영종도, 영정면, 또 북도, 또 영흥면, 대부도, 덕적도 이렇게 저번해가지고 이륙, 삼면, 그러니까 육지면 6개 도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천구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강한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부천이 읍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읍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인구 6만이 넘었으면서
부천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시로 승격됐을 때 인구가 거의 한 7만 정도에 육박할 쪽에, 그래서 그것이 71년도죠. 71년도에 이 부천시가, 그러니까 부천시가 이 소사업이 부천시로 승격이 돼가지고, 그때는 다 이 소련면, 계양면, 오정면이 다 나갔죠. 그러니까 소사가 엄만 시가 됐으니까. 그런데 나갔다가 오정면이 다시 편입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부천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캐파시티로 본다면 가장 적은 도시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정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업이 부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그 부천군청이 바로 여기 대신정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고, 그때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 거의 지금 여기 요 줄기 요 위에 여기가 바로 여기 시장, 여기가 유일하게 소사읍의 아주 유일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유시장이. 그랬고 소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역도 뭐 여기 그냥 있는 거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그냥 저쪽에서 동네에서 나오면 그냥 논밭으로 해서 철로길로 해가지고 와서 기차를 타고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가 늘어나니까 소사읍이 이제 부천시로 됐고, 근데 그때 이제 부천시로 할 거냐, 소사시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면 거의 이게 지명이 없어진다. 이래서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부천시가 됐고요. 제가 그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좀 압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부천군이 됐고, 그때 여러분께서도 그때 소사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알아주는 것이 옛날에 그 국민학교 교재에 소사의 수면도 복숭아, 이것이 거의 소사를 아는 그러한 명산물이었죠. 근데 이 지역에는 복숭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에 토질이 또 기후가 복숭아가 좋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복숭아 밭을 많이 이렇게 여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적산가구에서 복숭아 밭, 포도밭 속에서 청춘을 보내고 참 이렇게 컸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그때 시절이 굉장히 참 정겨웠다. 그때는 여기 지금은 건물이 이렇게 섰습니다만은 정말 불과 한 25년 전만 해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이 농림사업, 인천 가는 국도변에 밤만 되면 지금 하면 이맘때 조금 있어야 되겠죠. 이제 복숭아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복숭아 장사꾼들이 노점상이죠. 카바이트 불을 켜고 쭉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지나고, 또 서울 사람 친구들 보게 되면은 소사는 참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는 어릴 적에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게 되면은 여기 온통 그냥 복잡꽃 꽃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냥 저기 있었어요. 이전 건물도 없었고 그냥 반만. 지금 여기 송내동에 남부경찰서 있는 그쪽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게 산이었었어요, 거기가. 산간지역이고 이쪽 쭉 지역으로 다 복숭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때 이 눈을 뜨면은 봄만 되면은 참 복잡고, 또 여름이 되면은
그러한 이 북숭아 노점상들 이러한 전경들이 있었던 것이 옛날에 이 지역의 정서였었습니다. 막 그러한 이 농촌, 이 부촌이 시승격이 됐습니다만은 인구로 사실은 승격이 됐지 도시의 어느 기반을 갖고 승격이 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로 됐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농촌 지역이었고 근데 마침 그때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 70년도에 서울에 있는 제조 공장을 이전한다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 정책 때문에 이 부천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중소기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이쪽으로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천의 초창기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저희가 있다면은 소니, 화신소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 부천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대기업들이었고 그 외에는 상당히 영세한 그러한 기업들을 해서 여기가 이제 복숭아밭이라든가 그런 데를 해서 그냥 수도권에서 그러한 공장들이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그래서 처음부터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됐던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지역도 사실은 정리는 안 된 채로 그래서 주로 많이 된 데가 이제 내동 지금이라는데 그때는 이제 내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내동에 거의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이 경인 고속도로가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송내동 일부도 여기 북도를 끼고 이렇게 해서 공장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몇 개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부천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인구도 자연히 이제 근로자들을 따라서 그걸로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부천이 그러한 정책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인천시로 합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볼 적에는 대도시로는 그냥 붙이질 않는답니다. 완충지역을 이제 만들어서 대도시의 폐습을 거기다가 시켜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부천군이 서울과 인천과 대도시의 폐습을 먹고 자란 도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정말 중구난방 갑자기 두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 이제 부천시가 됐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문화예술이다 이런 얘기는 그때는 무슨 문화예술이다라고 특정을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이름을 걸고 했던 거는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학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천의 이제 문화예술의 태동이 아니었었나. 이래서 그때는 이 지역에 우리가 85년도에 부천 예총이 태동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형식을 되기 이전에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음악을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고 사진을 좋아했고 그런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시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정교하게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자연히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예술 동인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끔 만난다 그래야 뭐 그때는 이 다방이 여기 세 개가 있었어요. 여기 참 이름이 멋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데 이 자유시장 바로 여기 지금 현대역이 거기에 피가로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름이 참 멋있죠. 네?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 피가로라고 하는 적인데 2층에 있었는데 거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거기를 올라가려면은 그냥 삐딱삐딱하는 나무 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꼭 올라가보면 뭐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적인데 굉장히 참 정감이 있었고 그 후에 요 위에 소사극장이 여기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필영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뭐 백도다가 이제 그 후에 뭐 이렇게 해서 저걸 했는데 그 시화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열렸던 것이 제일 먼저 무지개다방이라고 지금 경원역에 지금은 경원역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소신여객자리에 있어요. 이게 소신여객이 원래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못 미쳐에 지금 약국자리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지개다방이 있었는데 최은희 씨라고 우리 초대 이종 회장님이 시인이시고 그때는 중앙일보 기자로 계시면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부천에 오셔가지고 시화전을 처음 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시집을 맹탕화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집을 내시고 계셨는데 그때 그것이 아마 부천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집이 아닌가 또 그때의 그 시화전이 아닌가 그것이 문화활동 그런 것이 문학 쪽은 그랬었고 저는 문학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사진으로 저는 변신을 해서 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한 거는 68년도에 우리 사진 클럽이 탄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사진 전시회를 다방을 빌려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그 다방 이름이 경기다방이라고 지금 부천 역사 저쪽에 무슨 나주곰탕인가요? 거기 지금은 홀린 것 같아요. 거기가 그 집절이 거기에 다방이 있어서 그 밑에 가서 다방을 했고 우리가 사진전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다방 마담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진전이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거에서 뭘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 이런 건데 한번 해보자. 우리도 뭐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고 해서 이게 조명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아유 너무 발고도 안 되고 뭐 좀 한다고 그래서 등을 좀 달고 더 보완해서 벽에 저기 있는 벽을 뭐 다 해서 사진을 걸고 저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진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사진전을 뭐 그냥 보러 온 게 아니고 다방에 이제 왔다가 사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때는 무슨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개념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사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좋으니까 그냥 그걸 사진을 한번 걸자, 찍자. 그리고 뭐 이웃에 물론 인천도 물론 이제 사진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뭐 사진을 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든지 그런 기업들인데 다방에서 저걸 하고 나중에 사진을 이제 띄려고 철출하니까 그 주인이 아니 그거 그냥 놓을 수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쪽에 그리고 미술을 이제 주로 하셨던 지금은 작곡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3대 정회장이신 이상덕 씨가 그림을 그때 하셨고 그래서 음악은 이동순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학교 교사셨다가 이제 연만하셨는데 그분이 부천의 그 노래 분명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노래가 부천 시민의 노래가 작곡을 그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음악으로 쓴 그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무용으로 쓴 박효순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4대 4대인가 5대인가 예전 회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용에 관심있어서 한참 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수 동인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경기도에 그 예총이 있었는데 부천 지구회라고 하는 명칭을 따가지고 예총에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좀 분야별로 좀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예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추기는 그냥 너무 쇠운수들이 없고 또 그런 개념도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그냥 예술 동인식으로 그렇게 모였던 거지 어느 뭐를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뭐 그때는 역부족이었었는데 그 최은희 씨가 우리 부천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지구회라고 하는 것을 따왔고 그래서 이제 지구회를 거쳐서 85년도에 우리가 예총을 설립하게 됩니다. 85년대 중순 그때는 그 협회가 5개 지부가 4개인가 5개 지부가 있어야 지부로 인증이 됐어요. 그때 협회로 결성이 된 거는 우리 사진협회가 제일 먼저 됐고 미술협회가 그때 정식으로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문인협회를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음악협회도 그때 결정을 했고 그럼 무용을 이제 그래서 협회를 그때 3개 지부, 그러니까 2개 지부는 있었고 3개 지부는 예총을 만들기 위해서 회원들을 확보해가지고 5개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예총을 부천 그 예총을 정식으로 만들었죠. 그때는 이 명칭이 소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so사였다가 예총 저기가 아닌가? 그 나중에 명칭 그건 70년도 우리 사진협회가 그랬구나. 사진협회는 이 후기 전에 시승격 전에 했으니까 발족이 됐으니까 나중에 부천시가 됐으니까 이제 부천 명칭을 바꿨죠. 그렇지만 예총은 한참 그 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던 것이 이 지역에 문화예술의 소위 뭐 태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오늘날에 그 예총을 좀 했고, 참 뭐 이제 복잡한 예술가가 이제는 종교에서도 상당한 그 연륜이 있는 그런 점이 되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저도 그 대회장을 한 6년 하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엔 사실은 이렇게 거창하게 뭐 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못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거 생각을 못했고 그때는 순수한 예술제입니다. 지금처럼 뭐 축제로 가는 게 아니고 순수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거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대가 자꾸만 가고 시에서 협조를 하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 축제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예술제를 통한 하나의 축제로 목적을 하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한참 후에 90년대가 지나서 9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저 축제 성격으로 이걸 국민한테 다가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들이 해왔습니다. 일부 우리 회원들은 왜 그런 걸 꼭 해야 되느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편은 생각해 보면은 예술은 사실 공유를 해야, 공감을 해야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총이라는 그 단체가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오히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후배들이 참 많은 그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전국을 통해서 우리 부천의 복잡골 예술제하면 이제는 연련도 있고 상당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갔습니다. 오히려 전국에 많이 행사가 있습니다만 딴 데는 그 축제라고 해서 한 가지 그쪽 합니다만
부천은 정말 예술을 통한 하나의 축제의 승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부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작골 예술제의 하나의 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가 이 예술제를 통해서 또 여기서 문화예술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부천이라고 하는 특성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부천이 경인간의 위치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실은 베드타운이었고 잠깐 머물러 가는 데고 여기가 머물러 가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만 왼기면은 서울에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고 여기보다 나은 인천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지리적으로 좋은 그러한 여건이 문화예술은 오히려 침체됐고 외부에 너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자생적인 예술 문화가 크게 그렇게 각광은 받지는 못했다. 우리 스스로 예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소원과 또 참여가 있다면 복작골 예술제는 영원히 부천의 독특한 그런 예술제로 거듭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있는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다가 김문도 교수님의 부천의 미래도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장고모님 85년도에 예촉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85년도에 제가 여기 오늘 주제가 주제라기보다 부천의 미래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미래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오늘 세월호 때문에 묵념도 하고 했는데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마을 아파트라든지 여기서 제가 한 석 달간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 그 상가, 삼풍 상가가 아니고 삼풍 백화점 거기도 제가 좀 일부 설계를 관여한 그런 또 일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참찬한 마음이 듭니다. 그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저도 함께 경각심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까 묵념을 하면서 나왔는데 사실 어제인가 그저께도 불이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데 불이 났는데 죽은 사람들이 2층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설계하는 제가 사실은 설계 쪽에 많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많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잘 지키지 않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이 설계 전공 중에서는 호텔과 백화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특히 백화점에 가보면은 여성분들도 많이 가시겠습니다만 그 방화 샷다나 또 어제 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화점 내에는 따뜻한 공기, 찬 공기를 넣는 그 덕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랑스에서 뭐가 있냐면 배연 덕트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이 나면은 불길에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연기에 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속 천정에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배연 덕트 하기 전에 배연 커튼이라고 이렇게 천정에서 한 45cm 되는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이렇게 퍼지지 말고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보면은 방화 셔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셔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위에 요즘은 물론 많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만 거기도 대단히 이 셔터가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알지만 불길이 연기가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생각을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잘해야 되겠고 또
교육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보는 뜻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주제라기보다 제가 부천에 부천대학에 이제 있으면서 68년 대학 때 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좋아했죠. 왜? 종로 이가에서 사마고속, 동양고속을 타고 저는 고속버스를 처음 타봤으니까 너무너무 노스톱으로 가는 그런 도로였는데 이제 그때 경부고속도로는 오산까지 이렇게 거의 딱 끼어져 있었죠. 너네들은 앞으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저 돈을 지하로 배설하든지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인데 땅 위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같이 아주 먼 곳을 갈 때는 논의나 봤을 줄 아는데 지금은 부천을 딱 지정하면서 부천이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선상도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기만 했죠. 근데 그 뜻이 지금 제가 한 90년대부터 느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전체가 도시가 다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깜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타고 가면.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90년대부터 제가 주창한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 너네들이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지구의 표면을 원래 지구의 표면대로 돌려주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땅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조금 너네들은 앞으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저 돈을 지하로 배설하든지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인데 땅 위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같이 아주 먼 곳을 갈 때는 논의나 봤을 줄 아는데 지금은 부천을 딱 지정하면서 부천이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선상도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기만 했죠. 근데 그 뜻이 지금 제가 한 90년대부터 느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많이 발전이 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전체가 도시가 다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깜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타고 가면.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90년대부터 제가 주창한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 너네들이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지구의 표면을 원래 지구의 표면대로 돌려주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땅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항상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너는 왜 그렇게 짧게 생각하느냐.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큰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김주옥 교수님께서는 아직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현대 건축물을 지정하는 여러분이 계세요. 외국인들도 있고 국내인들도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 대사관이 1953년도부터 설계한 경우인데 1위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인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한국의 어떤 정서를 포함한 현대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물이 부천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그런 건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부천이 90년대 중동 개발하고 2000년대 상동 개발하면서 스스로 의지와 관계없이 마구 주택을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를 포함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많이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럼 슬픈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물론 학회나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지금
부천이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우리 1호선은 100년이 됐죠. 1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가들도 많이 지하로 이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바탕으로 한 문화적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힘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하천과 그 다음에 도로, 지하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자라고 저는 이제 좀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는 왜 그러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물론 합니다. 부천의 미래에서 책도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1호선, 지하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근데 또 위쪽으로 여월지구 쪽으로 동부산을 광명에서부터 고속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제 거기에 2005년도부터 이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도로가 지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로는 지나가되 지금 우리가 외곽순환도를 보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때는 편리하죠.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 체증이 많은 에리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부산 김포 쪽으로 빠져나갈 앞으로의 도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체증이 아니올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지하로 해서 서울 쪽, 그러니까 광명, 구로, 양천, 강서 해서 빠져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슬라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대략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이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미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은 쉽게 보시겠지만, 지금 이런 구로 이제 양천, 강서를 지나가는데, 이 길을 처음 계획과 달리 획 돌렸습니다. 붉은색이 지금 우리 부천 쪽으로 오는 겁니다.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산 IC라는 그런 에리아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왜?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통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톨게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톨게이트는 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하나가 우리 물 박물관 있는 밑에가 완전히 살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더라도 지하로 통과해서 지나가자. 그리고 북쪽에다가 IC를 만들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연유인지 뭐 여러 가지 땅값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우리 부천의 어떤 문화를 위해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1호선인 지하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참 주자랑 같습니다만, 98년도부터 이걸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시에다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이게 몇 조 드는 일인데 왜 우리가 자꾸 떠드느냐고, 남들이 다 해줬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남이 정부가 해주더라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죠. 물론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준다고 생각했겠죠. 잘못하면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미래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죠. 신월과 여의도를 지하 쌍굴로 하겠다. 펜카드가 신문에 나옵니다. 우평, 가자간, 지하화, 타당성, 구업, 부천, 예산 통과. 펜카드 붙어 있습니다. 부천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사에서부터 대곡, 소사, 원시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사구청에서 발표하는 데를 갔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 정말에서 소사역에서 어떻게 나오는 게이트가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설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뭐 좀 깨끗하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예전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부천은 복사역이라고 지금 소사체육관 있는 쪽에서 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사역, 지금 소사역이 한성역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계속 가서
종합운동장이 또 치료성 완성역이 되죠. 그리고 원정역으로 해서 김포로 빠져서 저기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을 그냥 우리가 지하철이 생기니까 좋다가 아니고, 우리 남부광장 아시죠? 전역 남부광장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건물 다 사가지고 부시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송도, 부평, 당안이라는 바다, 그 지역, 당안에 여의도를 40m 지하에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 또는 정부의 계획을 우리 시도 함께 알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정부에 대한 이야기나 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도 만약에 송내에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에도 갔죠.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런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뭐 소변도 하고 나는 막 밖에 잔디에다가 뭐 소변도 하고 이런 냄새가 막 납니다. 지나가면. 근데 어느 날 그걸 다 깨끗하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정리가 많이 돼 있고 또 소매도 아주 멋있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7호선 우리가 원수부터 까치울, 종합운동장, 춘희, 신중로에서 쭉 가는 지역에 포장마차 계획을 왜 안 했을까? 여기 생기고 나중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엉망으로 지금 또 시작됩니다. 장동역 주변에. 그런 것조차 우리가 포장마차가 관광 코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송내역에 지금 해놨는데 그것도 억지로 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편리하게 물건을 사서 집에 가다 보니까 시장이 된 것이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도 저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뉴타운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도 그 설계를 다 봤는데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단지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플러스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건축가니까 여기 예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문화공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복사골 문화센터, 여기 복사골 문화센터 오셨겠지만 그냥 여기는 문화공간이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전시장에 사람들이 갑니까? 또 그런 문화적 행사에 아주 훌륭한 공연을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문화적 공간을 만들고, 또 철도, 우리 1호선도 지하화해서 거기에다가, 여기 안 오셨는데 우리 큰일 났다 그래요. 왜? 우리 부천역 지하 상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장사 안 된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하화되면은 지하로 철길이 지나간다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만들어지는 지하철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예전에 만들었죠. 근데 그거는 해봐야 높이가, 옛날에는 굴착식이라고 해서 땅을 파서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요즘같이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걱정에는 여러분들이 최신 공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역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연결, 그 부분만 좀 문제가 될 뿐이지, 그런 현대적인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화적 공간을, 미래에 대한, 현재 주어지는 공간을 물론 잘 활용하면 되지만 미래에 대한 문화적 공간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때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좀 찬성을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하천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천에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신곡천이라 해서 소사 한미산 성주산에서 물길이 내려와서 소사초등학교 뒤를 해서 성당역을, 또 소사역, 그리고 성가병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 이제 백성병원에서 지금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부천에서 오픈되어져 있는 하천을 보신 적이 여월지구에 있는 베르네천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상도. 실제 그것도 이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편리하다고 다 덮었던 것을 다시 이제 다 열죠. 서울도 했듯이. 부천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오수, 하수, 우수, 그 다음에 가스, 열배막,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가 나면 그 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 부천시에서 굴포천까지 갑니다. 또 이역곡 사시는 분은 그 물이 거꾸로 나가죠. 저 뒤쪽으로. 그런 어떤 곳을 관광 또는 문화적 공간이라고 그대로 청계천같이 만들겠다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리로 그 만한 크기를 또 옆에 만들어줘야만 그게 지나갑니다. 불길이. 그리고 중동, 상동 사시는 분은 정화조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정화조 이야기 들었겠지만 정화조라는 말은 우리 화장실에서 나온 물들이 다 요배들이 깨끗이 정화돼서 나가는데 상동, 중동은 없어요.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저쪽에 폐수처리장까지 가서 거기서 다 이렇게 정화가 됩니다. 그러나 소사동 사시는 분이나 원미 쪽은 그대로 정화가 돼서 깨끗한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를 뭐 잘 못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저는 제가 옛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옛 지도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상에 이런 이게 옛날 지도인데 여기 보면 굴포천도 사실은 즉 여기 굴포천이고 밑에가 이제 우리 신곡천인데 그럼 이 배련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거의 5년도에 학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시뻘겋게 지금 시청 자리가 이렇게 딱 논인데도 막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저런 데는 집을 못 짓겠다. 저는 건축하니까 집을 못 짓겠다. 저렇게 홍수가 나고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오나? 그런데 90년대 때서니까 물이 싹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라뱃길입니다. 원래는 경인 배수로예요. 그러니까 계양지구 이 모든 쪽에 부평지구가 워낙 홍수가 지니까 정부에서 물을 바다로 뺀 거예요. 원래 지금도 굴포천 물은 한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강시는. 가다가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을 경인배수로 빼는 거죠. 그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경인배수로 아라뱃길 가보시면 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폭도 넓고 공사를 그래서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 굴포천 물은 그리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물은 어디로 가면 아라뱃길 밑으로 해서 한강으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빨리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부평하고 우리가. 근데 저는 말 그대로 부천이 부의 상징이 천이다라고 생각해서 굴포에서부터 많은 우리 문화가 들어와야 된다고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곡천도 중동 아파트 단지를 우리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김창석 그 고문님도 그 당시에 시민의 강이라고 있습니다. 상동에 가면은 상 1, 2, 3동 거기 시민의 강도 원래는 땅이 묶여 돼 있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오픈해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빗물도 물론 좀 들어가지만 오폐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수장에서 포물을 갖다 부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저번 달에도 뭐 이렇게 시에서 개통시가 해도 베르네 천도 물이 좀 가물 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이 그 지하철 공사하다 보면 물이 나옵니다. 그걸 다 버려요. 그 물을 다시 보내서 흘려보냅니다. 그럼 깨끗하겠죠. 물론 현대에 우리가 사니까 현대에 맞게끔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많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자가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이번 주에도 나중에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적인 시선과 전문 시적 시선이 어우러짐이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박영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부천의 문화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비관한 예로 펄벅이라는 대문호가 부천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소사의 희망은 아시는 분 모르시죠? 펄벅 여사가 1960년대 전쟁 과들을 또 고녀라들을 데려다가 직접 먹이고 입히고 키우던 고아원입니다. 소사 희망원. 바로 어디에 있냐면 건너편에서 이 나온데나 건너편에 쭉 올라가면 성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천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0년 됐죠. 그때는 롯데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성주산을 자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옛날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기 큰 건물도 아니고 건물이 하나 낡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소사 희망원이었어요. 유리창도 다 깨지고 문짝도 다 날아가고 그런 대로 상당히 그래도 낡으면 낡은 대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펄벅 여사가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던 그러한 고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만에 갔더니 그 건물을 허물어버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건물이면 부천의 문화유산입니다.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며칠 더 지나니까 저쪽에 그 위쪽으로 털을 잡더니 건물을 짓더라고요. 현대식 건물로. 그게 바로 지금 펄벅 기념문학관입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제 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 100년, 200년 보존해야 될 그 건물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셔버렸을까? 참 유감이더라고요. 제가 6년 전에 펄벅 추진위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의를 하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이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였는데 펄벅 기념문화상을 만들면 어떻겠나 라고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가열 고문님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김영숙 선생님 그리고 저 그리고 몇몇 회원들과 의논해서 펄벅 기념문학상을 만들고 그 당시 제가 운영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펄벅 여사를 전국으로 알리자. 그분의 박예정 씨가 인류애를 좀 더 폭넓게 알리고 그를 통해서 바로 부천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로 열심히 그때 공모를 해서 후보했습니다만 아주 대성공이었어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펄벅 여사 연구가도 아니지만 일단은 펄벅 여사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펄벅 여사가 부천의 문화 콘텐츠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펄벅 여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죠. 펄벅은 3년 뒤에 미국인 농학자 로신 버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폴 버그, 버기 붙은 게 거긴 서양은 남편 성을 따라가거든요. 폴 버기 붙은 게 로신 버그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두게 됩니다. 딸을 두게 되죠.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썩 자상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펄벅 여사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상당히 뭐랄까 소홀히 하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결혼 생활에 아주 절망하게 되죠. 근데 덮친격으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아이가 바로 정신지체아입니다.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술을 하고 돌아다닐 때도 남편은 아주 무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그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오직 글을 쓰는데 매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벅의 어록 중에 가정은 나의 대지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은 어찌 보면 홀벅 자신이 자신의 가정생활에 불만족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홀벅 여사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게는 인간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말년의 공자처럼 천국이나 천사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지구의 경이로움과 그 안에 생명에 신취된다. 이 말 한마디가 바로 홀벅 여사의 인류애와 인간의 그 박애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때 바로 홀벅은 한국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한국에 관련 소설을 쓰죠. 그 장편 소설이 살아있는 갈대. 미국인의 눈으로 한국 개화기의 3대에 걸쳐서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배경이나 고증 등 서사 자체가 가지는 진실성이 상당하다는 그러한 평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부천문화재단 시니어 아카데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홀벅 여사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홀벅은 소개하고 소개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홀벅 여사가 부천에 6.25 끝나고 전쟁과를 키우고 기거하셨던 그 자체가 부천 시민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벅 여사가 얼마나 우리 한국을 사랑했냐면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의 나라다 라고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또 그 중에 한국의 소리로 그분이 가장 감명받았던 소리가 원앙소리. 여러분 원앙소리 아시죠? 예. 콧소리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해서 방울을 뺐을 때 걸어가면 딸랑딸랑 하는 그 예쁜 방울소리, 그 원앙소리에 홀벅 여사는 굉장히 매료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도 원앙소리 상당히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홀벅 여사가 처음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가 중국 담당으로 중국에 들어가서부터입니다. 그 당시 한국 전문으로 중국에 오게 된 여러분도 잘 아는 정말로 기업인으로서 이러한 분이 없는 고 유일한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일한 박사가 바로 유한양액을 창시하시고 유한대학을 문을 여신 분이시죠. 그때 유일한 박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홀벅 여사는 갖게 됩니다. 게다가 유일한 박사의 아내가 중국계 미국인인 호미라라는 분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펄봉 여사는 그분과 친해지면서 더 한국을 알고 싶어합니다. 나중에 펄봉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서 주인공 이름을 김일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론가들은 유일한 박사와의 인연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성만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후에 196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복재단을 창립하게 되시고, 유한대학과 유한양행 세력자인 유일한 박사의 부인과 인연을 통해서 바로 한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 라운제나가 있는 소사구입니다. 소사구 신곡본동에 소사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많은 전쟁 고아들을 키우고 입히고 모이고 그러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고아와 호녀라들을 1030명이나 됐다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서 자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함중아, 또 윤신혜, 그런 분들이 전쟁 고아 호녀라로서 펄봉 여사의 손에서 컸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펄봉 여사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열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돕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야말로 가지지 못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인권과 더 나아가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차별과 고통받던 아동들에게 그자가 만든 펄복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천의 문화 콘텐츠가 왜 되느냐를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컷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사실 제가 그럼 잠깐 이제 빨리 마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버지니아주에 있었는데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잔디밭에 오두막이 하나가 그 피언대식 건물 사이에 오두막이 하나 잔디 위에 딱 누워 있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차를 멈추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헤밍웨이가 하룻밤 머물다 간지. 그걸 보고 미국인들의 그 문화의식, 역사의식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벌복 기념관을 부셔버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저렇게 무식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벌복 여사가 사실 제대로만 우리가 갖고 나가면은 부천의 관광 수입으로 충분한 문화 콘텐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하고 있어요. 내가 사진을 봤거든요. 기념관도 엄청 크게 짓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6년, 7년 전부터 이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시의원도 만나고 거기는 끄덕거려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사실 이거 우리 부천 제대로만 펄봉 여사를 문화 콘텐츠로 삼는다면 부천 시민들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광 자원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부천 먼저 들려서 펄봉 여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펄봉 여사의 그 전쟁 고아를 키웠던 그것을 기리게 만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부천역이 펄봉역이 될 수도 있고 또 펄봉역이 되면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된다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하면 펄봉
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로 진짜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수 소개 시장님 나가시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박양숙 시인님께서 부천에서 만난 사람, 죄송합니다. 김양숙 시인님께서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 확실히 김양숙입니다. 아까부터 사회자분이 제 성희롱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참았는데 한 번 더 하니까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저 김양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부천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부천에 뿌리를 내리게 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남과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행사는 사실은 우리 예술인들이 조금 소통의 방법을 찾아서 멍석을 깔았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술인들은 사실은 소통을 언제나 메마라해요. 우리 작품을 쓰면 읽어주고 사서 그림 같은 거 걸어주고 사진도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인들에게 힘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부천에 와서 보니까 제가 2006년도에 왔어요. 2006년도에 와서 보니까 서울하고 너무 가깝다는 것 때문에 변방이 아닌 변방이 되어서 변변한 전시관 하나, 공연장 하나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장고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래전부터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했지만 이제 처음에는 되다가 안 되고 해서 명맥이 유지 못 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컸어요. 모든 예술이 그렇지만 특히 문학은 살롱 문학으로 시작된 장르라서 서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입니다. 메마른 도시라고 생각하던 부천에 늘 갈망하던 소통의 장을 나 언제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영봉 고모님과 몇몇 문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던 자리거든요. 저는 이제 가만히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제가 처음 부천 2006년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건조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부천이. 사실 이제 제가 살던 곳하고 정반대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하남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하남시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여기서 적응을 해서 나가야 되나.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았어요. 사실 저는 제주도 태생이에요. 우리 여기 제주도에서 동상 하나가 와 있어요. 여러분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제주도 여고 동상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거진다 그러는데 일주일만 물을 안 보면 굉장히 가슴이 갑갑하고 심장이 막히고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요. 부천에 와서 물이 어디 가까이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오이도가 있었어요. 오이도로 처음에는 열심히 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이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선을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보자 해서 돌린 게 이제 사람에게 방향을 한번 틀어봤어요. 그래서 물처럼 내 가슴을 촉촉히 적셔줄 사람들을 좀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자 따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까 이제 우리 박영봉 고모님께서 얘기하신 성주산 아래 거기는 기풍부지예요. 기풍부지에서 깃들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원미산이라고 거기도 옛날에 그 양귀자 소설가의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그 바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현장들이에요.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돌려먹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미산 자락이나 성주산 자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하루가 다르게 도시로 변모해가는 이곳에서 부천에서 시골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동네에 큰일이 생기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십시일반 품앗이 하는 모습이나 또 심지어는 동네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모두 이제 아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와서 어울려서 동네 잔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도 저랬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성주산 연가라는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시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펄벅 기념가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자란 호녀라나 이런 사람들이 가을이면 펄벅 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와서 누구랄 것도 없이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 펄벅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 또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왔어요. 저는 다행히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 부천에서 아까도 우리 장고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문화예술적인 면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이에요.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서 예술인들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리 소재를 이제 얻기도 하고 모티브를 얻기도 했는데 한 번은 중동 신도시 건설 당시 건설 현장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제가 들었어요. 한창 중동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던 논밭에서 지금은 중동 소방서 뒤쪽 조그만 언덕이 됐어요. 그쪽이 거기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논밭을 다 이제 파헤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조그만 웅덩이가 남았는데 거기에 개구리들이 다 모여들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모여들어서 오는데 부천에 그때 당시에 사시던 몇몇 예술가들이 예술인들이 건설업자를 찾아가서 저렇게 개구리들이 모여서 오는데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웅덩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개구리들이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설득을 해봤지만 정말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구리들이 생활터전인 이곳을 인간이 무슨 권리로 망가뜨리면서 개구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런 인간들을 좀 용서하라 그러면서 생매장 되어가는 개구리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울었대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이제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못 오신 분인데 김창섭 조각가님이셔요. 그분은 항상 지금도 부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 어떻든 부천을 문화 콘텐츠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부천에 뿌리를 내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근래에 만난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천 시내를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은 특히 장말로라는 거리 표지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리 표지판은 사실은 그 길이 장시마을로 가는 길이었다는 뜻으로 지금 이제 시민회관 주변을 말하며 바로 거기 살았던 주인공이 우리 여기 장경래 고모님이십니다. 이분은 부천에서 낳고 부천에서 자란 분으로
우리들이 부천이 걸어다니는 역사라고 말할 만큼 부천의 역사를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죠? 부천의 역사를 깨트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면 선생님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천에 대한 역사를 후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남겨야 되지 않나 제안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이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누가 제일 열정적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입니다만 아까 김문덕 교수님, 건축가이신 김문덕 교수님은 생명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가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도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건축을 할 때 인간 위주가 아닌 생명적이며 친환경적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김문덕 교수님이 이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제 만나더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건축을 할 때 지구의 표면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려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아까도 말씀하신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실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 부천의 전철을 지하화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열정의 아이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의 우리 박영봉 문협 고문님은 사실은 부천을 정말 사랑하시는 시인이셔요. 부천이 서울 변방으로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고 예술인들이 소통을 언제나 아쉬워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라운제나를 부천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애쓰시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도 예술인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멍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이며 오늘의 출발점이 미미하지만 소박하게 방점을 찍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네 분들을 소개를 드렸어요. 이렇게 가만히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저에게 시간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하나는 강물처럼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징검다리를 밟듯이 내가 밟고 지나가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 위에 우리가 족적을 남긴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부천 예술이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 스스로가 그 징검다리를 밟아서 건너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우리가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는 일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밟아서 디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곳 라운제나는 아까도 우리 박 고모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나 멍석을 펼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림과 사진, 도자기 등 전시를 하고 또 신앙송가, 퍼포먼스, 북콘서트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와서 멍석을 펼쳐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다 같이 참여해서 노는 장소로 놀이 장소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에 더 많은 제2의 라운제나 제3의 라운제나가 생겨서 부천이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두서없이 들어놓은 부족한 얘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